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워낙에 비싸니까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쵸, 그쵸. 그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4, 5년 올랐죠, 지금. 그쵸? 한 5년 올랐어요. 2013년도 9월 달이 최저점이었거든요. 통계청 자료면. 14, 15, 16, 17, 18년도니까 5년 올렸죠. 응? 인구가 감소되잖아. 네, 인구 감소. 인구 감소도, 응? 경기도 지역만 해도 공급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 네. 공급이 과잉,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네, 이것도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야.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지 뭐. 인구 감소가 일단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일어날 것 같아요? 2025년부터는 우리가 인구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짚고 가자고요. 인구 총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5년. 5년에 한 번씩 해갖고 언제 발표를 하냐면은 06년에 한 번 했었고요. 11년도 했었고 16년도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 이듬해 발표하죠. 그래서 17년에 발표를 했어요. 가장 최근 거. 근데 여러분들 2018년도에 인구에 대한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막 이런 제목도 있고 했어요. 이거는 언제 자료냐면 요때 자료예요. 요때 자료. 그리고 요때 발표한 자료는 언제가 정점이라고 봤냐면 2035년을 정점으로 봤습니다. 인구에. 요때는 언제,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는 언제 봤냐면 2031년도가 정점이라고 봐요. 인구의 감소 시작. 요거는 다음번에 또 조사할 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뭐 매번 달라져. 근데 어쨌든 최근 자료에 기준해 갖고 2031년이 인구의 감소의 시작점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2031년이 되면은 인구 감소된다. 그 다음에 인구의 감소와 우리 가구 수의 감소는 또 틀립니다. 인구의 감소와 가구 수의 감소는 틀려요. 그러면 얘는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2025년, 2035년. 그러니까 결국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인구가 감소되기 전에 가구 수가 먼저 감소할 것인가, 인구가 감소된 후에 가구 수가 감소할 것인가. 그러면 2025년일 것 같아요? 아니면 2035년일 것 같아요? 2035년에 감소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가구 수의 감소는 2035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안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가구 수 감소는 4년이나 뒤늦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대가족화 된다는 얘기예요? 소가족화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소가족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하냐면은 이 현상은 1, 2인 가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1, 2인 가구 증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 2인 가구가 대략 한 50, 한 1, 2% 된대요. 50% 내외 됩니다. 1인 가구가 30, 한 3, 4% 되고요. 2인 가구가 한 10, 한 7, 8%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요 정도 되는데 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가 보게 되면 1, 2인 가구 수의 비율이 보통 70%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인구수가 1, 2인 가구 인구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뭐 실제로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가구 수의 감소까지는 일단은 한 앞으로도 17년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도. 한참 남았죠. 근데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됐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구가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구 감소된 나라 많아요. 독일 같은 건 10년도 넘었어요. 인구 감소가 된 나라. 네? 근데 그런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구의 감소가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아까 얘기했었던 지역별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그림 못 그려서 이게 지도야. 우리나라 인구가 여기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죠. 5천만 명이. 그죠? 근데 이게 인구가 점점 줄어. 그래서 4천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인구하고 서울 경기에 있는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 절반이고요. 나머지 살고 있는 게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와 지방의 인구 중에 어디가 더 빨리 사라질까요?
지방의 인구 당연히 먼저 사라지죠. 지방의 도시들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다 폐업하는데 되게 폐교되는 데 되게 많죠? 왜 인구가 없어지니까. 인구가 줄게 되면은 지방 도시부터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3천만 원 된다 해서 하나씩 또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인구가 5천에서 3천만 되려 그러면 앞으로 100년 더 걸려요. 그죠? 실제로 줄어든다고 어제 가정일 뿐이지만.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지 뭐. 예.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도 서울이라든가 다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입장인데, 그죠? 인구 감소 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뭐 지방 같은 데야 타격을 다 반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 뭡니까? 조선업 같은 게 쇠퇴하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산업단지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산업단지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 제조업이 많잖아요. 제조업. 근데 제조업 같은 거는 제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요즘 금융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쇠퇴하면서 제조업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상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공장은 무지하게 넓은데 다 누가 일해요? 로봇들이 일해. 그죠?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잖아요. 걔네들이 다 일하고 있어, 가보면은. 그럼 옛날에는 요만한 거 지으게 되면은 1000명의 고용 창출이 됐는데 요즘은 이만한 거 지었다고 해도 100명밖에 고용 창출이 안 돼요. 로봇가 집 삽니까? 안 사잖아. 그러면 넓게 해봤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수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일자리가 줄고 있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3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결국은 뭐야? 다 서울 쪽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투자는. 어쩔 수가 없지 뭐. 공급광도 마찬가지예요. 공급광이 경기도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대요.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랑 서울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사람들이 경기도에 뭐 지금 뭐 평택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여기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여기 뭐 100만 세대, 10만 세대 들어간들 이 강남의 가격이 빠지겠냐 이거예요. 금액이. 그래요? 여기 10만 세대 짓는데요. 걱정들 엄청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동탄에 몇만 세대 생기고 화성에 몇만 세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큰일 났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런 동네. 100만 세대 짓든 1000만 세대 짓든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삽니까? 안 살아요. 안 살아. 얘네들의 관심은 강남. 경기도권으로 빠져도 판교나 과천 잘 멀리 가야 광교 정도까지예요.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죠?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집 사지 이거 막 지어봤자 뭐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경기도는 난리 났죠. 동탄은 난리 났지. 평택은 난리 났지. 그게 과천, 판교, 광교라든가 이런 쪽에 집값에 영향을 좌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뭉뚱그려 생각하냐 이거죠. 공급은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지역적 특징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역적 특징. 예를 들면은 이 펜이라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해. 공장에서 엄청나게 찍어대. 그럼 가격 떨어져요? 올라가요? 공장에서 엄청나게 찍어대요. 가격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잖아. 당연히. 흔해 빠졌으니까 떨어지죠. 그럼 그러면 부동산은 지방에다가 지금 한 500만 세대 놀려면 놀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땅값 싸니까 그냥 건설사들 인센티브 주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집값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논리라면은 이 펜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걸 못 잡으니까 그래요. 왜 못 잡아? 부동산, 얘는 여기서 서울에서 수요가 50만 수요가 더 늘어났는데, 뭐 땅값 싼 공장 만들어서 지방에 그죠? 뭐 해남 땅끝마을에서 짓는다든지 해갖고 그냥 수송하면 되잖아요. 운송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수요를 여기서 공급한 것들이 이쪽의 수요를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강원도에다가 100만 세대 짓는다고 서울의 집값이 떨어져요? 안 되잖아요. 이거 되면 할 텐데. 되면 하겠지, 정부가. 당연히 하겠죠. 지금 집값 잡는 난리인데.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야? 못 잡으니까. 근데 경기도 공급 많고 딴 데 공급 많은 게 뭔 그게 중요하냐 이거지. 그게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 이거죠. 그 동네만 난리 난 거죠. 그럼 그 동네 안 가면 되잖아. 꼭 가야 돼요, 그 동네?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 동네 안 가고 우리는 공급 부족한데 산다 이거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얘기하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잉되면 당연히 이거는 확대 해석의 오류예요. 확대 해석의 오류. 그러면 오피스텔, 그 기사 중에도 웃긴 게 보면은 작년에 오피스텔이 예를 드는 거예요. 10,000세대 공급을 했대요. 10,000세대 공급을 했는데, 이게 작년이야.
올해는 오피스텔 공급을 15,000세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이 뭐냐면은 올해 오피스텔 시장은 안 좋다야. 지금 여러분이 우를 범한 거랑 똑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서울의 이 오피스텔 시장에서 사람들이 참여가 많은데 이거에 굉장히 위험하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게 원래 3,000세대, 7,000세대 분양됐고요. 서울하고 지방하고요. 요거는 2,800세대라고 12,200세대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해서 서울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결론은 뭐다? 그냥 통합적으로 많으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다 지역별 해석을 잘 별도로 하시는, 그러니까 지역 분석하는 거죠. 거시경제만 갖고는 부동산을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99%는 다 거시경제입니다. 지역별 분석이 하나도 없어요. 금리 인상되기 때문에 떨어진다.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진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공급되는지는 알지도 못해. 그냥 경기도에 많다. 부동산 위험하다. 그런 거. 인구. 제일 황당하죠, 인구. 인구 줄이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죠. 논리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뜯어보게 되면 해석할 게 많은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인구 감소한 날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얼마나 싼지 여러분들 모르세요. 외국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쌉니다. 엄청나게 싸요. 네. 경제 순위로는 우리가 한 10위 정도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거의 50위권이에요. 엄청나게 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아직 먼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유명 지역을 자꾸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긴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해외에 있는 자본 같은 게 들어올 경우, 해외에 있는 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유명한 지역 사요? 아니면은 싼 지역 사요? 여러분 영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런던에 살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기 있는 지방 시골 도시 살 거예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안 싸, 불안해서. 뭐 알아야 사지. 그죠? 일본에 도쿄 사지, 뭐 이상한 데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야. 안 사면 안 샀지. 사면 좋은 데 살 거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 들어오게 되면 유명한 데 살 거 아니에요. 강남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돈 들어오게 되면 그 가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뜁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강남에? 저는 33평 아파트가 얘네 자본이 들어오고 한 3년 내로 50억 넘을 것 같아요. 네. 갑니다. 네. 그러면 이거 사두면 지금 25억 주고 사두더라도 전혀 비싼 게 아니죠. 우리나라만 갖고는 이 금액이 안 가요. 못 가. 왜냐면 강남 사람도 이렇게 못 사요. 근데 얘네들은 뭐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중국 자본 같은 경우 해외 자본 중에 중국 자본이 또 가장 크거든요. 중국 자본은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13억인데 실제로는 거의 16억 가까이 된대요. 15억만 잡더라도 얘네의 1%면 굉장히 상위층 부자잖아요. 걔네만 해도 얼마예요? 1,500만 명이에요. 엄청 부자입니다, 얘네들이. 슈퍼리치들이. 우스갯소리 이건희가 1,300만 명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본이 많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또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공산당 애들은 이 정권 바뀌게 되면 그냥 다 내쳐지는 거예요. 정권 그냥 재산도 몰수해버리잖아요. 사유재산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돈을 뭘 해요? 중국에 있는 자산을 안 산다고요. 해외 자산을 사는 거예요. 왜? 다 이 블랙머니니까. 그럼 그거 갖고 막 사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성들 내지는 원자재 같은 거 다 사버리잖아요. 그냥 싹 다. 서울도 들어오는 순간 걔네들이 돈이 들어오면은 엄청 싼 금액이거든요. 25억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금방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든가 저기 네팔이라든가 이런 데, 그죠? 그런 데 가갖고 막 굉장히 멋진, 이런 건물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거 사는데 가보니까 2억이야. 200평짜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2억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은 대출 않고 한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겠지. 그건 똑같아. 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게 되면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유명한 지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자본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강남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좋은 데 가는 거고, 없으면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금액에 맞게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든. 정책이 있지 않나요? 정책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몰랐기 때문에 조금 정책이가 좀 그러니까 조금 옛날보다는 좀 다른데 지금 시장이 네.
아파트들이 너무 노후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한 게 좀 갑자기 힘이 빠지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그런 인식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만에 바뀌진 않아요. 10년마다 이렇게 좀 네. 주기적으로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10년마다 뭐래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뛰었다가 조금 아, 그거는 이거죠. 예를 들어 98년도, 지금 18년도니까. 98년도에는 우리가 IMF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 08년도엔 뭐가 있었어요? 네, 금융위기, 세계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세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주기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18년도거든요. 이때도 뭔가 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논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순환곡선 같은 거 그려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패턴이 보통 8년에서 12년, 평균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시기가 다시 재발할 우려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얘도 뭐 어쨌든 국내 금융위기였고요. 동남아 금융위기였고 얘도 세계 금융위기였어요. 이런 금융위기가 올 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거는 강남이고 뭐고 다 떠나서 다 하락해요. 뭐 버티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팅을 안 한다는 것은 금융위기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야. 금융위기가 안 오면 가격은 올라. 오면은 떨어져. 오는데도 제가 부동산 가격 버틴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오면 떨어지지. 그걸 누가 버팁니까? 그때는 승자가 누구야?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승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현금 갖고 있는 무조건 금을 사놓거나. 이 사람들이 승자야.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을 쥐고 있고 금을 왕창 사 모아야 돼요? 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완전 또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를 하나 깔고 하는 겁니다. 금융위기는 안 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 오면 어떡하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이걸 우리가 극복 못했어요? 극복해요, 결국은. 물론 그 기다림의 과정은 짜증나겠죠. 얘는 뭐 한 2, 3년 만에 회복됐고 얘는 한 5년 걸렸지만 결국은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그게 문제될 건 없어. 그리고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질문이 뭐였죠? 이거였어요? 정책? 네, 정책은 뭐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근데 정책도 제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책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정책은 이 냉온탕 정책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막 왔다 갔다, 뭐 좋았다가 막 풀어줬다가 다시 또 쬐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는 원래 이렇게 냉온탕 정책을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정부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냉탕 정책만 쪼이고 어떻게 온탕만 정책만 씁니까? 온탕 정책만 쓰고 냉탕 정책만 쓰게 되면은 계속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빵 터진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꼴 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계속 제재만 가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겠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냅두게 되면은 이 경기 순환곡선처럼 시장 경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진폭 자체가 이만한 게 좋아요? 요만한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진폭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물가가 어떨 때는 안 좋을 땐 100원이었다가 라면 값이 100원이었다가 어떨 땐 10,000원 돼요. 그런데 이 적은 것들은 적었을 때는 500이었다가 많았을 때는 1,000원 돼.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이 사기 편하겠어요? 당연히 적어야지. 그죠?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자살자 속출하는 거죠, 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이거의 진폭을 줄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업체란다. 노력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부터 막 올라갈 때 정부가 어떻게 해요? 막 과열된다. 규제를 하죠. 금리 인상을 시키고, 그죠? 구두 개입을 하고, 실제로 정책을 세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막 떨어져. 미친 듯이 막 폭락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대출 풀어주게 되고, 금리 막, 인하시켜주고 해갖고 이걸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로. 그죠? 냅두면은 일본 꼴 나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때. 풀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니까 여기서 막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정부는 당연히 이런 정책을 쓰는 거고. 그 뜻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부는 어떤 시장의 안정화를 원하는 거지,
어떤 폭락이라든가 폭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집값을 지금 잡으려고 할까요?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과열된 거를 막아주고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이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해요. 떨어뜨리면 문제가 엄청 커져요. 그럼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위험성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막 과열된 거를 잡아주는 거고, 예를 들어 반대로 위험이 나타났다. 그럼 정책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다 풀어주잖아. 양도세, 비과세죠. 뭐 분양권 전매 풀어주게 되고, 그죠? 대출도 막 규제를 풀어주게 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또 줍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강도 높다고 해서 겁먹을 것도 아니고요. 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부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점에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급매로 팔아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일정 부분에 대한 상승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20년 전에 산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보다 떨어진 게 있나? 아무리 그지 같은 거라도. 없단 말이죠. 없어. 그거를 알게 되면은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지, 부동산은.